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경제학을 같이 공부하게 된 짱박사 장성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본격적인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경제학이 뭔가 약간 OT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명 경제학 입문 강의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비기너 교재가 있을 겁니다. 거기 중요한 전체적인 경제학 내용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경제학이란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이다라는 것만 어느 정도 몸풀기 운동으로 소화시키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강의를 마련했고요. 자, 교재 내용이 얇은 대신에 거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유기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가볍게요, 뭐 암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경제학이 이런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시면 본 수업에서도 제가 친절하게 기초부터 설명을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좀 두꺼운 경제학 기초 교재를 뭐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 그걸로 수업하기도 했는데, 강의가 좀 너무 길어요. 그것도 거의 한 20-30강 이상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막 50분 1시간씩 해서 30강이면은 사실 그 시간을 본 수업에서 그냥 바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뭐 1시간씩 해서 챕터 1강씩 끝내진 않고요. 우리 거기 비기너 교재에 나와 있는 그걸로 해가지고 그게 챕터가 대략 한 17, 18개 이렇게 되거든요. 기본 강의랑 똑같습니다. 대신 한 챕터를 한 강씩 이렇게 제가 강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약간 맛보기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경제학 맛보기잖아. 근데 너무 부담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가볍게 한 30분 이내로 제가 끊어서 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나와 있는 책의 목차 순서대로 진도를 나갈 것이고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제1장 경제학이 도대체 뭔가, 어떠한 본질, 경제학 개념이 뭐고, 경제학의 접근 방법,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경제학의 본질과 사고방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 economics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그리스어에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이게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 이거에서 어원이 나온 거예요. 가정을 관리하는 관리인, 이렇게요. 오이코노모스가 그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라고 하면은요, 한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약자로 쓸게요. 학, 이렇게 나와요. 이 경제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여기 경세, 세상을 말 그대로 경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재민, 백성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을 경영하고 말 그대로 빈곤에 빠진, 도탄에 빠진, 가난에 빠진 국민들을 구제해 준다라는 게 바로 경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양 언어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동양의 이런 것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거고, 서양의 오이코노모스는 가정을 관리하는 거니까 약간 뭐 한자식 우리나라식의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아니, 돈이 많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TV를 사야 할지, 여행을 가야 할지 고민이야. 음식을 먹어야 할지, 옷을 사야 할지. 네, 이 많은 고민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고민들에. 그러면 이거를 다 가지면 되잖아. 근데 현실에서 그렇지 않잖아. 왜요? 가정을 관리하는 집사 입장에서 봤을 때요, 주부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이 제한돼 있으니까, 야, 우리 이번에 TV 사지 말고, 여행? 다음에 떠나고, 야, 옷 사지 말고, 야, 음식이나 먹자.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많은 거 다 한꺼번에 선택하면 좋잖아. 아니에요. 이 중에서 가장 나한테 절실하고 필요한 것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 선택을 우리가 초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고르는 작업, 이게 바로 경제활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국가 전체적으로 확대합니다. 경세재민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위정자라든가 아니면 많은 관료들이라든가 의사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니 세상을,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 백성들을 이렇게 가난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겠죠. 역시 그 고민을 여기 나와 있는 선택이라는 말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경제라는 말은요 이런 거야. 우리가 매번 1년에 직면하게 되는 선택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경제학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저축, 금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의 꽃이라고 얘기하잖아. 사회과학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보는 건데,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걸 다 가지면 좋은데 왜 다 갖지 못할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해주는 수단을 뭐라 그럽니까?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자,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라는 것은 돈일 수도 있고요,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또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좋은 에듀윌이라는 학원을 뭐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뭐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동영상의 퀄리티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가깝거나 등등 다양한 요인도 있고 또 시간도 있잖아요. 에듀윌이 아니라 B듀윌이나 C듀윌을 다니게 되면 합격 시간이 막 4년, 5년 걸린다 해볼게. 빨리 합격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시간도 제한돼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선택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여기 나와 있는 희소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선택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이 희소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모든 걸 다 갖고 싶지만 우리는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자, 뭘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저 대가를 치른다는 걸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뭔가 이 대가를 기회비용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어떤 선택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있잖아. 기회비용, 대가, 희소성. 얘네들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의 패키지 단어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왕이면 선택을 할 때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잘 선택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레셔널,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합리적, 이런 표현 많이 쓸 거고요.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잘 했다, 이런 선택을 여기 또 같이 보세요. 최적이라는 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최적,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걸 볼 거예요. 최적화라는 말을 주로 쓸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경제학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면 인간이 매 순간 직면하게 되는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니 우리가 왜 선택을 해야 돼? 다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보죠. 길거리에 10,000원짜리랑 5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걸 주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50,000원이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죠. 둘 다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서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다면 그럴 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당연히 50,000원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고 그게 바로
최선의 최적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선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선택의 결과가 잘 됐나? 그거를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판단 기준 나와 있는데 하나는 효율성이 있고요. 효율성. 다른 하나는 공평성. 이렇게 있습니다. 공평성.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이 잘 되었는가 그 판단 잣대가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는 efficiency라는 효율성과 또 하나는 공평성입니다. 효율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가 효율적입니까? 야,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지. 이게 뭐야? 낭비하지 말고 공부해야지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낭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낭비가 있으면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없으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의 노력으로 낭비 없이 최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을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최소의 비용이라고 쓸게요.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거와 최대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는 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배분 상태에 대해서 효율성만 얘기하기는 그렇고 또 하나의 잣대 판단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공평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게 공평하다라는 게 대략 봤을 때 소득의 공평성 이렇게 되면 골고루 논아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골고루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n분의 1로 똑같이 놀아가지면 그게 공평한 거예요? 사실 좀 애매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국민이 사실 능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하는데 n분의 1로 똑같이 놀아가죠. 손흥민이나 저나 다. 그럼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하고 저도 같이 축구를 한다 합시다. 손흥민이 연봉이 높아. 제가 낮아요. 그때 제가 항의를 하는 거죠. 아니 감독님, 손흥민과 저는 똑같은 공격수인데 아니 왜 손흥민은 연봉이 높습니까? 같은 공격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이야. 직원한테 월급을 주려고 해. 어떻게 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기여한 만큼 받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평성은 골고루 아니면 n분의 1로 놀아가는 게 공평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약간 다양한 가치 판단이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게 공평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 효율성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낭비가 있냐, 낭비가 없냐 가지고 효율적 아니면 비효율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공평성이다라는 얘기는 뭐가 공평한가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보통 우리가 어떤 상태에 대해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과 사회주의 메커니즘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바람직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효율성과 공평성 이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 하실게요. 자, 우리 앞에서 얘기한 거 살짝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경제라는 게 그리스 말로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머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 맞아요. 가정을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경세재민이라는 말에서 한자 표현은 나왔죠. 세상을 경영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출발점은 희소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잘 사용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것을 생산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시간도 제한돼 있고 돈도 제한돼 있으니까 내가 회계사 시험을 볼지, 뭐 간평사 시험을 볼지, 변호사 준비를 할지, 노무사 할지 자격증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자격증에 도전을 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과연 나는 생산을 할 것인가, 생산한 다음에 그것을요, 생산을 하게 된 대가로 얻은 거를 노동과 자본에 대해서 분배를 해줍니다. 분배를 해주고 분배를 통해서 이제 또 내가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요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선택의 문제가 다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좀 너무 두리뭉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벨상을 받은, 미국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중에서 폴 사무엘슨이라고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많이 등장해요, 교과서에. 사무엘슨. 자, 사무엘슨은 그가 쓴 경제 원론 책에다가 3대 경제 문제 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생산할지, 여러분, 회계사를 생산할지, 노무사를 생산할지, 간평사를 생산할지, 뭐 그거를 고민해야 돼. 사과를 생산할지, TV를 생산할지, 그걸 고민합니다. 그럼 생산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좋아. CPA라는 것을 내가 도전을 해야지.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시험에 합격할 거니? 이거 고민을 해야지. 직접 독학을 할 수도 있고요. 독학하는 데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학원의 힘을 빌려야겠다. 근데 학원도 아니 실강을 다닐 수 있고 직접 요즘 같은 시대에 인강으로 해야지. 인강을 통해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요게 경제학의 3대 문제에서 어떻게 생산할 것이며 생산한 다음에 이 분배를 하는 겁니다. For whom, 누구한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요거를 다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누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분배와 관련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3대 경제 문제. 뭐 최근에는 언제 생산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3대 경제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선택의 문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초이스를 하게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왜 이러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유는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니까.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 요 희소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아니,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은 희소해요. 욕망은 무한한데, 그래서 욕망에 비해서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인 자원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상황을 우리가 희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사실 늘 부족해, 늘 배고파. 돈이 많아도 시간이 희소할 수도 있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소성으로 인해서 합리적 선택에, 그렇죠,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레셔널이다라고 하면 잘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게 잘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면은 낭비 없이 선택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효율성과 공평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문제 할 때는 언제나 선택이라는 말이 항상 같이 들어가고요. 그 선택의 밑바탕에는 효율성이라는 얘기가 반드시, 여기 희소성이라는 얘기가 반드시 있어서
효율성이라는 그 측면에서 주로 얘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희소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자, 말 그대로 보세요. 생산, 프로덕트야. 프로덕트. 가능이잖아요. 가능. 파서빌리티야. 파서빌리티. 자, 곡선입니다. 커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것을 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약자로 뭐라고 쓰냐면 P, P, C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요. 최대한 낭비 없이 생산했을 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이야 두 생산물의 여러 가지 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우화형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생각해봐. 시험을 볼 때 X축, Y축의 그래프를 이렇게 두 축에다 그립니다. 그때 X축에는 경제학, 관심 있는 과목을 좀 더, 관심 있는 대상을 좀 더 수평축에다가 이렇게 놓을 거예요. 경제학. 수직축에는 세법,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과목이 더 많이 있을지언정 두 가지만 있다라고 상정하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이제 사실은 경제학과 여기는 기타 과목, 뭐 세법, 회계학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를 나타내는 게 이게 바로 최대한의 점수 가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점수에 가능한 점수 곡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밖의 점은 선택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 선택했다 할게요. 여기 선택했다 할게요. 요거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합시다. A점은 내가 경작을 90점 맞는데 세법은 30점 이렇게 맞는다고 할게요. 여러분, 근데 내가 만약에 세법이 30점이면 꽈락이잖아. 그래서 세법 점수를 좀 올리려고 하면은 당연히 공부 시간을 세법에 투자해야 되니까 50이라 할까요? 그럼 B 경작 점수는 뭐 70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요거는 갈 수 없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생산 가능 곡선, 점수 가능 곡선에서 이러한 C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야. C점. 내가 경작을 90점 받으면서 세법을 50점 받는 요 생산 가능 곡선에 있는 그 점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C점 같은 경우에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 도달이 불가능한 영역.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달성하기 불가능한 영역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 D점이라 할까? D점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경작을 70점을 받았는데 아니 세법을 최대한 50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30밖에 안 받으면 낭비가 있는 거지. 세법을 30점 받았는데 아니, 놀지 않고 제대로 하면 경작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0점까지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여기 70점 받은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D점에 해당하는 점은 낭비가 존재하는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낭비가 존재한다. 이 무슨 뜻이야? 그쵸? 비효율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효율적인 점이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 생산 가능 곡선 있잖아.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요 위에 있는 점, 여기 위에 있는 점들 볼게요. 위에 있는 점을 한번 보시면 요 위에는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점들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선택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바로 희소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특히 우화형한다라고 하면 그게 희소성이야. 왜요? 내가 여기서 경작 점수를 더 증가시키려면은 다른 시간을 빼야 되잖아.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거야. 나의 에너지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특히 얘가 곡선의 형태가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기회비용 대가가 치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경제학 점수잖아. X제라 할게요. 어떤 X제라는 아웃풋, 뭐 자동차 쌀 해도 되고 요 Y제라는 뭐 세법이라는 거지만 뭐 Y제라는 사과나 다른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X제를 그래서 내가 추가로 생산시, 생산을 증가시, 네, 이렇게 증가시 Y제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Y제의 일부를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한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X제를 증가시키면 반드시 뭔가 Y제 대가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Y제 더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하게 됐네. 포기해야 되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기회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기회자 빼도 돼요. 대가를 치르게 된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학 점수를 여기서 이렇게 1점 올리기 위해서는 세법 점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 봐주시고요. 곡선 자체가 근데 여기 오목하다고 돼 있잖아. 여기 보시면 이게 오목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 보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더 써주시면 좋겠어요. 원점에 대해서. 자, 원점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걸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그 원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오목한 거지. 이게 밖으로 봤을 때 볼록한 거잖아. 이해 가시죠? 자,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경제학 점수를 1점 얻는데 회계학 점수를 점차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경제학 점수 1점을 증가시켜 추가적으로 그랬을 때 포기해야 되는 세법 점수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만큼 포기해. 처음엔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포기해야 되는 정도가 어떻게 돼? 커지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어려워요. 나중에 다시 할 거야.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X제를 추가로 생산할 때 각각 여기서 경제학 점수를 점차 증가시킬 때 포기해야 되는 Y제가 점차 커진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산 가능 곡선은 나중에 저 뒤에 일반균형 분석에서 다시 하긴 할 건데 여기서 두 재화에서 생산 가능. 이 밖으로 가면 생산할 수 없는 거야.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딱 이렇게 갇히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희소성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경제학을 공부하실 때 경제학 전반에 흐르는 기본적인 어떤 프린서플이라고 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어떤 경제적 유인에 반응합니다.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꼭 돈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뭐 어떤 보조금이나 장학금이나 텍스라는 건 네거티브한 채찍과 당근이야. 네거티브한 채찍이 있으면 그걸 피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러한 채찍과 당근에 반응해서 토끼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말씀드렸죠. 진짜 비용이 바로 그게 기회비용인데 기회자라는 말을 빼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경제학이 뭘 다룹니까 하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수요 공급에 대해서 볼 텐데 경제학은요.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요. 생산자가 있죠. 여기 이제 주로 이제 기업이 많이 생산해. 공급자야. 그리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있어요. 수요자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공급. 그리고 얘가 수요. 이렇게 됩니다. 자, 수요와 공급 많이 들어봤죠? 이게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디서 거래합니까? 바로 시장에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서 뭔가 얻게 되는 이득이 있을 때 서로 주고받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근데 만약에 소비자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되는 상품을 구할 수가 없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렇게 시장에서 교환을 성립하게 됐다. 사고 파는 게 이루어졌다. 교환이 거래야, 거래. 계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 한 사람만 이득이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지. 뭔가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두 개 거래가 성립되면 상호 이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더 피해본다기보다 둘 다 혜택을 보게 되는 윈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교환인 거예요. 당사자들을 모두 관련 당사자들을 이롭게 한다. 이게 이제 또 세 번째 원리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스파게티를 생산하고 누가 뭐 경제학 강의를 생산하고 저랑 백종원 선생이 있어. 제가 요리를 하면 되게 맛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려. 근데 백종원 선생님은 저보다 요리도 잘하고 백종원 선생님이 경제학도 잘해. 사실 모르셨죠? 경제학 강의도 되게 잘해요. 근데 백종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몸이 하나잖아.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 요리를 하게 되면은 경제학 강의를 못하고 그 시간이 없죠. 경제학 강의를 하게 되면 요리를 포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지. 축구를 할 것인가 경제학 공부를 할 것인가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기회비용이라고 했죠. 기회비용이 낮은 거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경작을 선택하게 되면 축구를 못하는 아쉬움이 발생하고요. 축구를 하게 되면 경제학 공부와 강의를 못하게 되는 아쉬움이 발생할 텐데 그래도 축구 선택하는 게 덜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면 축구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축구에 비교 우위가 있어서 축구 전문화해서 거기에 특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뭐 경작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다 못한다 합시다. 그래도 덜 못하는 거 그게 이제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선택은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한계적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경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하나 써놓으세요. 마지널 이렇게요. 요거는 한 개 더 추가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더 추가시 이렇게.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수요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균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용어 정리만 해주세요. 이퀄리브리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시장이 잘 작동되면 이게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이 잘 작동되면 오케이, 괜찮아. 근데 현실에서는요. 시장이 잘 작동되지 않고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 뒤에 목차로도 나와 있죠. 8장입니까? 거기 시장 실패 이렇게. 자, 그러면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야. 시장이 삐끄덕거리는 상황입니다. 삐끄덕. 자, 삐끄덕거려서 제 기능을 잘 못하면 그냥 가만히 냅둘 수 없어. 누군가가 나서서 좀 뭔가 치유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때로는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의 성과를 오히려 더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시장 실패 요인은 나중에 많이 볼 거예요. 시장이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독점적인 상황이 될 때 독점적. 그러니까 시장에 기업이 하나 있으니까 소비자한테 생산도 물건을 적게 하면서 막 덤탱이를 씌우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재화의 특성상 발생하는 공공재라든가 아니면 외부성이라든가 이런 거요. 우리가 할 건데요. 시장 실패로.
그런 경우에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랬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주로 미시경제학적인 얘기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약간 거시경제학 얘기에 가깝습니다. 자, 우리 거시경제, 미시경제 나중에 다시 할 건데, 거시경제는 국가경제 전체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어떤 국민들이 행복할까요? 그러면 생활 수준이 높은 게 행복한 건데 결국 돈이 많아야 돼. 근데 어떤 나라가 돈이 많을까요? 하면은 그게 바로 생산 능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생산력이 높게 되면 그만큼 국민 소득이 높고 그만큼 생활 수준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장에 우리가 돈 하잖아. 이 돈이 하나의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기름칠을 너무 많이 해서 기계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경제가 과열될 수 있고요. 돈이 너무 없어서 윤활유가 너무 없게 되면은 기계가 돌아갈 때 삑삑 뻐벅 이렇게 거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일명 소위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가 인플레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했을 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자, 우리가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하나는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고 또 하나는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요. 이게 우리가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라고 얘기하는데 단기에는 상충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 여러분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할게. 침체. 경제가 침체면 불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플레는 낮아요. 물가 상승률은 낮아. 인플레는 낮게 되지만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높아져요. 실업이라는 것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라 그러거든. 실업률은 올라가게 되고요. 경제가 반대로 과열이 되었다라고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인플레가 올라가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제가 과열돼. 근데 실업률은 이렇게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국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플레와 실업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다 할까요? 이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장기에는 근데 이런 관계가 깨지고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이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데 우리가 뒤에 나중에 거시경제 전체에 어떤 두 학파를 배울 겁니다. 케인즈 학파랑 고전 학파를 배울 건데 그 둘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하면 단기에는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쳐요. 그거는 뭐 고전 학파도 오케이 할 수 있는데 장기에는 경기 변동보다는 경제 성장에 영향 미치는 그런 얘기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은요 무엇을 다룹니까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에 경기가 업앤다운 하는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그런 거를 다루고요. 장기에는 어떻게 되면 경제가 성장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경제학이란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가 그거 말씀드렸고 희소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희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의 주요 원리는 경제학 전반에 미시와 거시 전체적으로 흐르는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차차 이러한 경제학 기본 원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2장에서 우리 수요 공급의 원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